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잘 있긴 한데 날씨가 이거 한 5, 6일이 흐리니까 네. 사람이 참 힘드네. 저는 그래도 이렇게 네. 흐려지고 비 오기 전에 네. 단풍을 살짝 보고는 왔습니다. 아이고, 좋았겠네요. 네. 음. 네, 날이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즐기진 못했는데 그래도 계절 변하는 거 보니 기분이 좋으면서 또 1년이 다 갔군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저희 집은 창문이 커가지고 네. 거기다가 남동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햇빛이 들면은 집이 따뜻하고 좋은데 며칠 네. 동안 햇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집도 너무 추운 거야. 뱀파이어 분위기네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우울해지고 있어요. 어떡해요. 근데 오늘도 비가 오네. 예, 참.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는데, 음. 그나저나 뭐 투표는 하실 예정이신지? 저희 뉴저지는 따로 신청을 안 해도 예. 메일인 발렛을 다 보내줬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따로 신청을 해야지 되는 줄 알고 신청을 했더니 거기에 네. 딱 뜨더라고요. 뉴저지에서는 자동으로 다 발송을 한다고. 그렇군요. 그걸 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발렛이 오더라고요. 네. 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고민을 네. 했죠. 지정된 박스까지 운전을 하고 가서 안전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우체국을 믿고 네. 우체통에 넣어야 되나 뭐 이런 두 생각을 가지 했었어요. 옵션이 있어요? 저희는 정해진 박스에만 넣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가장 빨리 도착을 하죠. 그런데 네. 우체국을 통하면은 우체국이 일단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우편 배달하는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확실히 하느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우체국 원래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발렛을 받은 거는 거의 투표일에 한 달 전이었어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체통에다가 넣었죠. 그러고 나서 사이트가 있어요. 내 발렛이 제대로 도착을 했는지 진짜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이름하고 뭐 주소하고 뭐 이런 거 넣고 그동안에 투표했던 기록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미국에 그런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아직 도착 안 했다고 계속 뜨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내셨는데? 아니, 그게 10월 초였으니까. 그랬다가 2주 있다가 도착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그래서 도착을 한 걸 확인하고 겨우 한시름 났죠. 이거 만약에 도착 안 되면 난리 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막 항의할 것 같은데? 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라고 계속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또 그리고 이번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투표해야지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이번에는. 평생 안 해보다가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진 것 같아. 그래서 뭐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뭐 투표권은 없어서 투표권 있는 사람의 우편 투표 용지를 어깨 너머로 봤는데 엄청나게 길던데요. 이게 투표가 아니고 무슨 시험 수준이던데? 그거 별거 없어요. 선거에 나온 사람들 명수가 많으니까 그 사람 이름 다 나열한 것만 해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투표할 때 이제 안건이 몇 개씩 올라오거든요, 주마다. 주나 아니면 구역마다 좀 다른 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메일인 발렛을 해본 거거든요. 맨날 직접 가서 투표를 했었으니까. 미국에서 처음 시도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진 않네요. 이런 그래요? 방식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부재자 투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부재자 투표를 옵션을 모든 사람에게 준 게 되겠죠, 뉴저지 경우에는. 저는 직접 가서 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메일인으로 보낸 거죠. 우편으로. 그래서 재밌었어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구태여 거기 새벽같이 가서 사람 없는 시간에 가서 할 필요 없겠군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서는 투표하는 데가 오픈하는 게 새벽 6시부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찍 가는 게 기다리지 않는 길이니까 저는 한 6시 반 전에는 무조건 가거든요. 우와, 힘들다. 뭐 힘들긴. 거기 죽치고 서가지고 몇 시간 있을 순 없잖아요.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투표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장이 뭐 특정 시간대에 붐비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인구수조차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저는 미국 가서 제일 문화적 충격이 투표날 안 쉰다는 거였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직장이 안정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막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뭐, 어떤 당은 계속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 막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갔을 때 자기가 자신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디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구태여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게끔 뭐 운전면허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것도 문제예요, 진짜. 네, 그럼 운전 안 하는 사람 어떡하라고. 다른 아이디도 인정을 해줘야지. 미국은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신분증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뭐 운전면허증이 제일 대표적인 신분증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계속 여권 들고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찮아. 그래서 참 시스템 참 특이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다 돈 없고 힘든 사람들 더 한 번이라도 더 귀찮게 만들어서 투표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찍는 정당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다른 정당에 뭐 쓸 수 있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곧 죽어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갔던 거지. 아무튼 미국 대선이 아무튼 세계의 관심사여서 그날 좀 즐겁게 축배를 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거는 완전 미국이 민폐였잖아요. 뭐 완전 민폐. 완전 민폐였잖아요. 뉴스 안 봐도 되는 날이 왔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진짜 보링한 그런 정치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정치판이 웬만한 오락을 다 넘어버려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했던 게 또 영화들이 죄다 다 내년으로 가버렸는데 내년으로 간 영화 중에 하나가 007이 있잖아요. No Time to Die가 있는데 원래 11월 20일 날 개봉을 하려다가 또 내년 4월 2일로 변경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뭐 결정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MGM이 이 영화를 배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이 영화를 스트리밍 쪽으로 넘길 아이디어를 좀 타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굉장하던데요. 예, 그래서 가격을 한 6억 달러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는데 이 정도 돈을 내고선 누가 그 스트리밍 판권을 사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아이디어가 나온 자체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007이 어떻게 스트리밍으로. 극장에서 봐야 하는데 참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아마도 이거는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타진을 해본다는 자체가 너무 대단한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제가 읽은 기사에서는 단독 공개가 또 아니고 극장도 고려를 같이 하는 옵션이라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007이 프로모션을 같이 하는 제휴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스트리밍으로만 갔다가는 그 회사들이 뭔가
의의를 제기할 게 많은가 봐요. 당연하죠. 예, 극장에 이렇게 빌보드에도 걸리고, 뭐,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가 돼야 그 제휴사들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007 혼자만의 결정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몰라요. 의견 수렴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 생각에는 4월 달에 개봉하는 것도 그닥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런 와중에 또 극장이 파산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미국 안에서 제일 큰 극장 체인이죠. AMC가 올해 안에 파산 신청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네. 원래 그 여름에도 한번 고비를 겪었었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펀딩이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몇 달 더 버틸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지금 개봉하는 영화 하나도 없는데 버티기는 어떻게 버텨, 이제. 그러니까 파산 신청하는 건 당연시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파산 신청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챕터 11하고 챕터 7으로. 근데 아마도 챕터 11으로 갈 것 같거든요. 전문 용어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런 쪽으로는 잘 모르는데, 챕터 7의 경우는 그냥 망했다는 걸 인정하고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문을 닫는 거고, 챕터 11의 경우는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빚을 진 곳에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갚아갈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그쪽에서 수용을 하면은 이제 계속 운영이 가능한 거죠. 파산 신청을 한 상태에서. 근데 그 계획을 제출하는 게 또 그 파산 신청을 한 다음에 4개월 이내로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측에서 볼 때는 챕터 11으로 AMC가 파산을 하더라도 극장에 가서 영화는 계속 볼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조금 변화가 있다면 AMC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극장이 엄청 많잖아요. 그 뉴욕, 뉴저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요 중에서 이제 장사 안 되는 곳을 몇 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사람 인원이나 극장 개수, 뭐 이런 거를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봐야지 되는 그런 파산 신청이 되겠죠. 가격은 올라갈 것 같은 아주 강한 예감이 듭니다. 가격은 아마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007의 결정이 좀 납득이 가는 게 극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극장 수익만 믿기에는 그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이브리드 컨셉으로 가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 007의 결정이 아마 추후 블록버스터들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간단하게 MC가 어느 정도 타격을 얻었는지 보면은 미국 극장가가 올해 10월 중순까지의 수익이 20억 달러였거든요. 진짜요? 그런데 2019년 기록을 보면은 1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5분의 1로 줄었네요. 이거는 너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견디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9월 달에는 조금 극장 수익이 올라갔었는데 10월에 들어가서 다시 내려갔거든요. 물론 테넷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 극장 측에서는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거를 예상을 했었지만 새로 개봉하는 영화가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 옵션이 없어진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뭐 안타깝지만 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오늘 얘기할 그 영화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근데 오늘 얘기할 영화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극장 개봉을 예정을 했던 영화인 것 같은데 결국은 넷플릭스로 간 영화인 것 같거든요. 제목은 레베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게요. 소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작품이지만 가장 유명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1940년에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연출을 했던 동명의 영화가 있었죠.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는 더 친숙할 수 있는 게 한국에서는 매년 레베카 뮤지컬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레베카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특이하게도 오스트리아 뮤지컬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 판권을 이제 한국 쪽에서 구입을 해서 한국어로 다 이제 바꿔서 2013년부터 계속 상설로 무대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댄버스 부인 역할에 뭐 레베카의 악역이죠. 댄버스 부인 역할에 예전에 핑클 멤버였던 옥주연이 맞다극을 해서 굉장히 뭐 또 유명하게 그 영상이 돌아다니고 이러던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레베카가 뮤지컬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네, 저는 근데 당연히 미국 뮤지컬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뜬금없이 뮤지컬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희한하네. 네, 그래서 이게 원작이 오스트리아였구나 이걸 새삼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그 1940년도 작품은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았어요. 근데 네네. 당시에 같이 나왔던 영화가 그 분노의 포도거든요. 예. 그래서 레베카가 작품상을 받긴 했지만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감독상을 받지는 못하고 감독상은 존 포드 감독이 분노의 포도를 받았죠. 네. 히치콕 감독이 또 오스카 못 받기로 유명한 감독 아니었나요? 뭐 아무래도 장르상 의 특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제껴놓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은 뭐 호러나 스릴러나 이런 쪽은 코미디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좀 잘 안 봐주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는 분노의 포도 작품상을 받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노의 포도도 참 훌륭한 영화이고 그리고 그 소설 자체도 너무 훌륭한 이야기여서 둘이 만났었다니 그런 역사적인 또 순간이 있었네요. 네. 근데 제니스 씨 이 영화 2개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예. 이 영화들이 되게 길어요. 어떻게 히치콕 감독은 1940년에 2시간이 넘는 영화를 만든 거죠? 그러게 2시간 10분이나 하더만요. 예. 레베카의 줄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좀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막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가요? 제이미 씨는 뭐가 떠오르셨는데요? 약간 폭풍의 언덕도 생각이 나고 제인 에어도 생각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작품을 쓴 데프니 듀 모리에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요? 예전 작품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또, 당시에 조금 먼저 발표가 됐던 브라질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과도 굉장히 유사해서, 소송까지 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표절 시비가 있었군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찾아보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별일 없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거 보니까 그렇긴 한데 본인은 다 개인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모티브를 받았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작가가 산책하다가 영국에 버려진 저택을 보고서 뭐 창문으로 엿봤는데 가족 초상화가 보여서 이 가족들이 다 유령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읽었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작품 자체는 더 으스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새로 레베카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상당히 이쁘고 잘생겼잖아요. 릴리 제임스가 여자 주인공이고 또 아미 해머가 남자 주인공이잖아요. 아미 해머는 무슨 휴양지의 남잔가 봐요. 휴양지에 너무 잘 맞잖아요. Call Me By Your Name도 뭔가 이렇게 실어간 듯한 거였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몬테칼로죠? 거기서 나올 때 노란색 양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 색이 맞는 남자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근데 이걸 소화를 하는 건 뭐냐고요. 이거 보고선 절대로 노란색 양복 따라서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남자분들. 옷의 문제가 아니고 몸과 얼굴의 문제임을. 옷걸이 덕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남자 주인공 잘생긴 건 그렇다 쳐.
근데 여자 주인공은 이렇게 이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볼품이 없었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천대받고 그러잖아요. 부모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급 상승이 된 후에도 계속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이런 캐릭터니까. 근데 너무 이쁜 거야.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도 되게 영화 많았었는데 갑자기 못생긴 애가 메이크오버 한 다음에 이뻐지는 뭐 이런 영화 하는데 원래 이쁜 애 같다가 안경 씌워놓고 머리 이상하게 묶어놨다가 샤랄라 풀르면서 막 갑자기 이뻐지는 듯한 그런 노래고 아웅하는 그런 영화들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것도 아니야. 메이크오버도 안 시켜주잖아요. 중간에 좀 있긴 한데 그냥 이쁜 애 갖다 놓고 계속 얘는 가엾으네 막 이러는데 전혀 안 가여운 걸 어떻게 그리고 그 레베카가 이제 아미 해머가 맡은 맥심 드윈터 그러니까 부유한 그런 남자죠. 맥심 드윈터의 전부인인데 레베카가 죽고 나서 레베카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 사람들이 하는데 그분은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우아하셨고 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배우도 그 못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게 여배우가 약간 케이트 윈슬렛하고 키라 나이틀리를 좀 섞어놓은 듯한 외모이지 않아요? 거기다 원래 갈색 머리인데 이 영화 위에서 금발로 염색을 한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금발로 염색을 한 거가 조금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기가 좀 힘들었었고 이 캐스팅을 상당히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좋아했던 배우가 한 명 있긴 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니스 씨 이 영화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얘기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주인공이 이름은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인공의 플래시백 내레이션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상류층 부인의 시중을 들던 이제 가난한 여자가 프랑스 휴양지에서 아내를 잃은 부유한 호라비 드 윈터 씨와 사랑에 빠진 다음에 청혼을 받고 그러니까 영국의 저택 맨덜리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택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 남편도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전부인인 레베카에게 충실했던 하인들이 이 여자한테 모두 적대적이고 그 뭐 공간도 되게 으스스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 주인공이 결국은 이 집에 숨어있는 비밀을 알게 된다. 뭐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들 외에 이 집의 최고 집사라고 해야 되나요? 집사장을 맡고 있는 댄버스 부인이거든요. 속을 잘 모르겠고 뭐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인공을 굉장히 미워하는 약간 악역이죠. 요런 캐릭터가 좀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보면서 사감 선생님 같고 뭐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되게 교양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은 완전히 풋다운 하는 거잖아요. 사람 뒤통수 치는 그런. 언제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약간 계략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분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앞통수도 쳐요. 그러니까 앞뒤통수 다 맞는 거지. 별로 얘기하기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이에요. 이 역할을 되게 오랜만에 저는 보는 배우였는데요. 크리스틴 스콧 토머스가 맡았습니다. 너무 멋있는 분이죠. 딱 이미지로 봤을 때도 멋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저는 유일하게 봐줄 만한 배우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워낙 이렇게 캐릭터가 강한 역할이고, 그 원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히치콕의 영화에서도 댄버스 부인은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사실 히치콕 버전에서는 좀 더 무서워요. 약간 아담스 패밀리에 나올 것 같고, 이런 이미지였어요. 잘 보면은 걷는 것도 잘 안 보여요. 이 히치콕 영화에서는. 그런가요? 거의 이렇게 글라이딩 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스슥 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자세히 보면은 미세스 드 윈터 옆에 느닷없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레베카에 대해서 좀 결론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베카 2.0이라고 부르더라고요. 2020에 나왔다고.
레베카 2.0은 그 정도의 약간 으스스한 기운? 할까요? 그런 거를 전달하는 데는 좀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 일종의 가틱 컬러라고 봐야지 되는 그런 네. 작품인데. 발음이 너무 가셨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고딕 호러. 네. 고딕 호러 영화라고 조금 봐야지 되는 작품인데, 이거는 호러는커녕 뜰도 없는 것 같아서,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 영화가 존재를 해야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저는. 예, 리뷰를 또 몇 개 읽어보기도 했는데, 다들 비슷한 반응이, 아니, 왜 만들었어? 이런 반응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넷플릭스로 가는 바람에, 넷플릭스 구독자를 위해서 뭔가 좀 유명한 배우들 나오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가, 뭐,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저택에 인스타그램 찍으러 간 건가, 뭐,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요? 예. 나 이 영화 보면서 초반부에, 되게 잘 찍었네, 촬영을 잘했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몬테카를로 부분에서. 점점 보면서, 이건 잘 찍은 게 아니고, 풍경이 좋은 거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촬영 감독이 도대체 누구? 이러면서 찾아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촬영을 못한 사람이 아닌 거야. 감독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촬영에도 문제가 있었고 편집에도 무척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노래는 뭡니까? 분위기랑 안 맞는. 노래 흥미롭긴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 감독님이 음악을 맡으셨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근데 이 영화에는 하나도 어울리지가 않았잖아요. 느닷없이 툭 튀어나오는 여성의 노래. 상당히 있어요. 60년대에 활동했던 영국 포크 재즈 그룹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언젠데 왜 폭송이 나오냐고요. 저는 그럼 이렇게 기괴한 분위기로 갈 건가 보다. 이 노래가 좀 기괴하잖아요. 풍경과 안 맞게. 근데 그것도 아니고 무슨 이제 패션지 화보를 찍는 컨셉으로 가더라고요. 좀 그렇네 그랬죠. 전혀 이렇게 주인공이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호기심이 계속 있어야 하는, 그러면서 긴장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하던데요. 그러게. 여기에서 괜찮은 변화가 있었다면 이 주인공 둘 사이의 나이 차이거든요. 맞아요. 저 진짜 히치콕 영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원작에서 나이가, 이 여자 주인공은 20대의 젊은 여성이고 이 남자 주인공은 42세의 혼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치콕 영화에서는 로렌스 올리비에가 남자 주인공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 나이 차이가 10살이 났어요. 굉장히 나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로렌스 올리비에가 그 정도까지 나이가 들진 않았었는데 이 분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이게 한 건 맞는데, 요번에 나온 레베카에서는 배우들의 진짜 나이 차이도 3살밖에 나지 않았고 극 중에서도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됐거든요. 감독이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썼다 그러는데 그것 빼고는 그닥 뭐를 봐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랑 좀 특이했던 점은, 그러니까 레베카와 댄버스 부인 사이에 관계가 좀 퀴어 코드가 있다,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원작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좀 연구를 했었나 봐요. 그 소설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거를 근데 좀 되게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1940년도 작품이 훨씬 더 그 퀴어 코드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퀴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책을 봐도 이 작품이 빠지지를 않아요. 그 미세스 댄버스 얘기 나오면서. 근데 요번에는 그런 퀴어 코드가 있기는 있었지만 약간 엄마 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레베카를 내가 직접 키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엄마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막판에 레베카의 뭔가 행실이 발각이 나면서 그게 뭐 충격의 반전처럼 다가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댄버스 부인이 레베카를 변호를 하잖아요. 뭐 좀 즐긴 게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약간 뭔가 페미니즘적이라고 집어넣은 걸까 저 대사를 뭐 일단 연설 같은 거를 막 하는데 뭔가 포인트가 어긋난 느낌? 뭐 여자는 바람 피면 안 돼? 막 이러는데 자기가 못한 거 걔가 대신해줘가지고 자기는 대리만족을 한 건지 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뭐 그닥 이렇게 신빙성이 있어 보지도 않고 괜히 삐진 사람이 당사자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더 많았어요, 좀. 어쨌든 간에 크리스틴 스콧 토머스는 되게 열연을 펼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워낙 유명한 캐릭터라서 본인 자체도 되게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연출이 받쳐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출도 안 받쳐주고 이거는 뭐 다 각각 따로따로 영화 만들었을 땐 멀쩡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면 어쩌자는 건지 보면서 진짜 봐줄 만한 거는 풍광밖에 없었거든요. 몬테칼로에 있을 때는 그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그랬었고 그 저택에 가서는 밖에서 볼 때나 뭐 안에서 볼 때는 되게 멋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는 맛에 본 거지. 연기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좀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편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장면을 바뀌어버려 갑자기. 그 보트하우스 안에서 그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컷이 되더니 나가서 왜 파도를 보고 있는 거 갑자기. 그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밖에 나와가지고 하던 얘기 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어져? 저 그게 굉장히 고루한 방식인데. 오 마이 갓. 보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너무 황당하더라고. 저는 그나마 좀 재미있게 본 캐릭터가 벤 호퍼 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릴리 제임스, 주인공 여자인 릴리 제임스를 괴롭히는 약간 좀 놀러 다니는 그 상류층 부인인데, 그렇죠. 앤 도드라고 보니까 핸드메이드 테일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나왔던 그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연기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인데 필모그래피가 꽤 많으시던데요. 한 십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조연을 맡는 분 중에 하나를 꼽히고 있는데 여기서도 나온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완전 연기 잘하잖아요. 킬러. 진짜 막 너무 짜증나고 저 아줌마. 막 뒷말 너무 많고 좀 제대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연기 받쳐주시는 분은 이렇게 두 분밖에 없는 걸로. 나머지는 왜 이 영화에 나왔는지 그게 잘 모르겠고. 거기 이제 도자기 인형 같은 캐릭터들. 그리고 특히 여자 주인공을 맡은 릴리 제임스는 참 영화에는 많이 나오고 열심히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남아. 이 배우가 어떻게 참 희한해요. 그러기도 힘들 텐데. 그게 동의어 가는 게 저는 이 2.0 버전의 레베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히치콕의 레베카를 봤는데 거기 이제 히치콕의 레베카에서는 조안 폰테인이 같은 역할을 맡았잖아요. 근데 조안 폰테인도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계속 이렇게 큰 눈망울로 이렇게 계속 겁에 질린 표정과 그걸 이렇게 조명으로 충분히 보여준다는 건데 솔직히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분의 표정이 더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가 그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잘 만들었던 사람은 확실한데 미투 무브먼트 나오면서 이 사람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안 좋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영화 찍으면서 그렇게 여자 배우한테 못된 짓도 하고
그거 안 받아주면 또 굉장히 괴롭히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상상이 돼요, 근데 솔직히. 근데 이 영화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 여기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로렌스 올리비에가 당시에 비비안니를 사귀었었대요. 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 역할로 비비안니를 엄청 밀었었나 봐요. 그러다가 안 된 거지. 네. 그 존 폰테인이 되니까 이 사람이 영화를 찍으면서 계속 여자 주인공한테 태클 걸고 못되게 굴고 그랬나 봐요. 뭐야 진짜. 그런데 그걸 보고선 이게 연기에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한 거지, 히치콕 감독이. 네. 그래서 스태프들한테 다 똑같이 대접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못됐다. 못되게 굴라고, 그 여자 주인공한테. 그래서 그 표정을 끌어낸 거래잖아요. 그 뒷얘기 들으니까 그냥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레베카란 영화 자체가 싫으네요. 나도 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눈망울이 그래서 나온 거라니까. 네. 이 영화가 이 여자 주인공 맡은 존 폰테인의 데뷔작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그 황당한 경우를 겪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상처 많이 받았겠네요. 참 황당하죠. 네. 제가 레베카라는 영화 자체도 좀 그렇다는 게 네. 소설은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얘기 자체가 요즘 마인드로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전개이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 차라리 현대적으로 각색을 하지 배경을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 시대로. 그렇죠. 굳이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지금 납득도 가지 않는 스토리라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나. 지금 마인드로 보면은 그때도 그랬겠지만 뭐 이 얘기 자체가 크게 보면 이제 아내가 된다는 거, 뭐 시집을 간다는 건 약간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 레베카는 뭔가 한 남자를 섬기지 않고 일부일처제가 아니고 이제 폴리가미를 추구했던 분이고. 그래서 뭐 약간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데 아니 왜 그런 남자 옆에 계속 붙어 있는데.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 이해 안 가는 거는 이거 여자가 쓴 소설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도대체 여자가 쓴 거하고 남자가 쓴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차이점을 못 느끼겠거든요. 그 레베카의 뭐 여러 남자를 사귀었다는 그런 내용이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황당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 식으로 레베카의 캐릭터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40년의 영화는 더 심해요, 그게. 그리고 또 그런 레베카를 좋아했던 미스 댄버스도 결국에는 벌을 받는 식으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도대체 여자가 썼다고 해서 다른 건 무엇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남편이 벌 준 게 당연하다는 건가? 뭐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황당한 짓을 한 남편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이 여자는 또 무엇이며 그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그 와중에도 사랑은 건졌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말도 안 되지. 뭐라고? 이거 진짜로. 사실 요즘 시점으로 보면 저런 집에 저런 남편의 비밀을 알고 저런 이상한 집사가 있는 집에 뭐하러 붙어있어 그냥 나와 도망쳐 그리고 신고해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 주인공한테. 당연히 신고해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자 주인공이 되게 강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맞닥뜨리고도 굉장히 뭐 약해질 사람이 아닌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미지에서 이미.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용감한 여자, 이렇게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용감함이 남편을 보호하는 데 써.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일편단심 사랑을 지키기 위한 용감함이라니 정말 만족할 만한 결말이 아니었어. 낭만적이지도 않고 되게 시대착오적인데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지금 들어야 되냐고요. 이 팬데믹의 시기에 어쩌라고. 지금 그리고 가정 불화도 엄청 많잖아요. 다들 집에 gat혀가지고 부부끼리 싸우는 사람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게 적당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뜩이나 짜증나 있는데 왜 날 더 짜증나게 만드냐고요. 이래도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버전으로 하면 그 원작을 좀 이렇게 밀어내고 그러니까 막 가부장제나 계급이나 또 계급이 다르잖아요 서로.
네. 남편하고 아니면 또 키워 코드를 좀 가장을 하던가 이런 것들이 막 또 실험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밋밋하게 만들고 뭐 새롭게 시도를 하나도 한 것도 없고요. 이게 흑백이 아니라 칼라로 찍은 거? 뭐 몬테칼로 칼라로 본 거? 뭐 그리고 아미 해머가 입은 노란색 양복? 뭐 이런 거야? 네. 그 뒤로는 양복이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기억납니다. 코듀로이로 된 양복을 입는데 굉장히 아저씨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아미 해머 나이 먹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코스튬 디자이너가 몬테카를로하고 집하고는 뭐 의상 컨셉이 다르다고 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목걸이가 좋은데 코듀로이를 입혀놓으니까 아저씨같이 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떡대도 엄청 커 보이고 완전 아저씨 같아졌어. 아미에머 거의 병풍 역할 했습니다. 병풍 역할에다 뒤로 갈수록 찌질해져서 참. 참 황당했어요. 그리고 이 촬영한 이 집 있잖아요. 6개의 집을 섞어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주요 메인 집은 영국의 햇필드 하우스라는 곳이래요. 유명한데요? 예. 이곳이 영화 촬영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영화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구나. 예, 공식적으로 처음 이제 찍었다고 기록이 남아있는 영화는 팀 버튼의 배트맨이었고요. 근데 그 70년대부터도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촬영을 했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놀란도 배트맨에서 웨인 저택으로 찍었고, 그리고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에놀라 홈즈를 이미 여기서 찍었대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접근하기가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더 페이버릿도 여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무슨 영국에 있는 민속촌 막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런,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거주하시는 건 아니고 무슨 저기 공작이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백작이나 그렇게 영화 촬영지로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일반인한테도 오픈을 한대요. 그래서 보러 갈 수 있대요.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드윈터 집안이 갖고 있는 게 대체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집만 나오니까 재산이 저거밖에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보험은 드러났겠죠? 네, 그러니까 보험금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편집하고 촬영 얘기했었잖아요. 촬영은 원래 감독하고 계속 작품을 같이 해왔던 촬영 감독이더라고요. 노리 로즈라고 벤 위틀리 감독이 감독했던 뭐 킬리스트나 프리 파이어나 하이라이즈를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런던 스파이라는 미니 시리즈하고 피키 블라인더도 하고 플리백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못 찍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냔 말이죠. 그리고 편집은 조나탄 에이모스인데 이 사람은 더 많이 했어요, 작품을. 이게 스캇 필그림 vs. The World도 하고 어택 더 블락도 하고 베이비 드라이버, 패딩턴 2까지 했어요. 이 작품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음악적으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음악이 제가 좋아하는 클린트 만셀이라는 감독이 음악을 했는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데런 에로노브스키 영화들로 유명해요. 레퀴엠 포 어 드림 그리고 블랙 스완, 레슬러 이런 거를 다 이분이 했어요. 우째된 것이야. 특히 레퀴엠 포 드림 음악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좋잖아요, 너무. 그 자기 밴드였던 크로노스 쿼텟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전에 음악에 딱 뜨니까 당연히 음악적인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로노브스키 식이라면 심리 표현을 굉장히 음악적으로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런 장점들이 이 영화에서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그러니까 개개인으로는 굉장히 좋은 분들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뭐 배우들도 특별히 뭐 아주 연기를 못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완전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심지어 또 영국의 제작사도 워킹 타이틀이잖아요.
웬만하면 워킹 타이틀 영화는 워킹 타이틀 브랜드만 보고 잘 만들었겠거니 뭐 기본은 하겠거니 이러고 봐주는 건데.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결론이에요. 예. 이 완성된 작품을 보고 다들 서로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무척 궁금했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냥 2층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서 팝콘 지수를 한번 줘볼까요? 레베카 1940년 작품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1940년 작품하고 2020년 작품을 각각 따로 줘볼까요? 제가 이렇게 히치콕 감독의 작품을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감독이 누구건 상관이 없죠. 네.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레베카의 그 40년 버전은 2.0 버전은 외부 로케이션으로 다 찍은 영화인데 그 40년대 당시에는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하던 시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택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그 세팅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의 답답함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세트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몰입하는 데는 좀 힘겨움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히치콕 감독 영화는 3개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 들으니까 안 주고 싶어져요. 배우 착취해가지고 찍었다 이러니까 그냥 안 봐도 돼 이러고 싶어. 2020년 작품은? 1.5개요. 그렇군요. 저도 같습니다. 어쩜 저희가 이렇게 의견이 합치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네, 1940년도 거는 저도 3개고 이번에 새로 나온 2020년도의 레베카는 하나 반 되겠습니다. 뭐 보시고 이거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니까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봐야겠다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레베카가 너무 평가가 좋아요. 아직까지도 꼭 봐야지 될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고 그러는데. 어떤 영화 말씀하시는 거죠? 1940년도 작품이요? 근데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전혀. 네, 저도요. 뭐 그렇게까지 해서 꼭 봐야 되나. 얘기도 굉장히 납득이 안 가요. 납득도 안 가고. 히치콕이 찍은 다른 영화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닥 월등한 작품이라고 생각도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한 다른 평론가들의 사랑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말만 굉장히 많이 듣다가 이번 기회에 그래도 한번 보자라고 해서 본 건데. 저도 그랬어요. 네. 넷플릭스의 레베카가 저희한테 굉장히 뭐 의의가 있었다면 히치콕의 영화를 보게 만들었다. 이런 것 같아요. 히치콕 영화 경우는 라튼 토마토에서 100%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감히 별 3개를 던집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뭐 굳이 뭐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뭐 그냥 한국에서 뮤지컬 보시면 될 듯. 저는 뭐 차라리 분노의 포도를 보시라고 그러겠어요. 같은 시대 영화라면? 그 당시의 사회상을 잘 반영을 한 작품이니까 차라리 분노의 포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레베카 2020년 작품 경우에는 라튼 토마토에서 44%, 그리고 메타스코어에서 46%, 그리고 라튼 토마토에서 어디언스 스코어는 43%, IMDb에서는 10점 만점에 6점 되겠습니다. IMDb 후하네요. 후해요. IMDb는 근데 6점, 7점대 이러면은 별로구나 약간 이런 지수죠. 뭐 7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별로로 생각을 하는 걸 봐야지 되겠죠. 그렇죠. 8점대면 볼만하겠군. 약간 요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끝내기 전에 저희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한번 또 얘기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아이튠스와 사운드 클라우드를 기본으로 해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하고 유튜브에서 요즘의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다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패트리온에 들어가시면 패트론이 되셔서 저희 팟캐스트를 후원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재미씨, 저희 인스타 계정 좀 말씀해주세요. 인스타 계정 담당이십니다. 네, 저희 인스타 계정은 JJ_
팝콘_토크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더 신나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 보내주시면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 볼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웃으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발. 네, 제발. 미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네, 모두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